그 두 페이지 읽어봐도 그래 빡빡하게 적어놔도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차근차근.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1대1로 가야 하면은 모를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이 수업이 그리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학원의 강의가. 동영상은 더 심각하고. 그래서 EBS 강의나 이런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전체를 강의해야 되는 이런 동영상은 더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강의들은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구석구석을 다 못해. 골고루 못 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기출된 사례 위주로 중요하다 싶은 거 위주로 뭐 고려하거든. 그래서 고려하게 되면은 결국 점수가 몇 점 돼서 왔다 갔다 그린다. 이 과목도 60점 돼서 왔다 갔다 그리고 그럼 고득점이 안 되면은 또 아깝게 또 떨어지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3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제 3조 2호에 명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봐요. 우리 법조문이 건축물 그 밖에 뭐다 토지정착물 이리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봐봐요. 민법의 99조입니까? 민법의 99조인지 모르겠는데 99조로 갑시다. 여기에 부동산 가는 조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동산의 개념이 어디 있느냐? 이리 적어놨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리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건물 가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근데 건축물은 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라고 다 이야기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거든. 알았지? 건축물은 뭐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로서 부동산이다 하는데 이견이 없어요. 알았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알았지?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입법자는 중개대상물로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아예 뭐다?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 어디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대표적인 사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럼 건축물 이외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걸 도대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될 거냐? 이걸 어디서 끄집어냈어요? 여기서 끄집어냈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은 뭐처럼 건축물처럼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야. 건축물처럼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그 밖에 토지 정착물로 보고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뭐처럼? 건축물처럼 요걸 어디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건축물처럼 하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 건축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가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의 정착물만을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무조건 안 들어간다 할 거는 못 되고. 알겠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기초공사 튼튼히 해가 뭐다 공거리 붙고 해가지고 뭐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 놨으면 그것도 뭐다 건축물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지? 건축물처럼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분리해서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이 말이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도 알겠지? 건축물처럼 했잖아.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정착물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인정되는 정착물만을 무슨 물건의 범위로 봐라? 중개 대상물의 범위로 봐라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건축물은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규정하여 건축물이 독립한 부동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조 2호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라여 건축물이 독립된 중개대상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독립한 부동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하는 말 오해하면 안 돼요. 불분명하지 없잖아. 그게 불분명하잖아. 불분명한데 민법의 학자들은 다 뭐다? 불분명하지만은 건축물도 요 정착물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으로 본다 뭔다? 본다. 이견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말이야.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예 뭐 불분명한 게 아니고 뭐 건축물하고 딱 명시해놔 본다 이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세요. 이 건물도 봐봐요.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이라 그랬잖아. 독립된 물건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토지 공부했다시피 토지도 한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 원칙이. 그럼 한 필지 토지의 일부도 용의권 설정은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다. 똑같은 논리로 건축물도 한 동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렇죠? 그럼 한 동 건물의 일부도 매매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말이지. 용의권 설정은 가능하지만은 토지하고 똑같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법을 공부해 보면은 건물은 토지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권리를 인정해.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토지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건물은 뭐다? 한 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일부분이라면 구분 등기할 것을 전제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다? 한다라는 거라. 그러면 한 동 건물의 일부는 용의권 설정만 원래 가능하지만 매매 거래는 안 되지만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 동 건물의 일부는 매매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지문 읽을 때 이래야 되는 거야. 한 동 건물의 시험 지문이 이렇습니다. 한 동 건물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X. 이래 되는 거야. 제가 원칙적으로 하는 말까지 집어넣었어요. 이의신청 들어갈까 싶었어. 그런데 시험 지문 다시 만듭니다.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 동 건물의 일부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X.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자의 문장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하는 말 안 썼고 후자의 문장은 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문장을 썼잖아. 거기에 따라서 OX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또 읽어볼까요? 다 했어. 건물도 원칙적으로는 한 동 단위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한 동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세 내지 임대차, 용의권 아닙니까? 경우는 중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이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하여 건물의 무슨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에서도 한 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것일 때는 구분 소유권이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집합건축물을 고려했을 경우 집합건물법을 고려해보면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부분도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어려운 게 없죠? 그것이 그런 거다. 봐봐요. 제가 강의하면서 말은 두서없이 했을지 몰라도 문장은 또 깔끔하게 뭐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된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재주는 별개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 강의할 때 말이 두서없이 나오는 한이 있어도 글은 또 뭐다? 논리정연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겠어요? 글은 또 엉터리로 쓰면서 뭐다? 논리적으로 좀 안 맞게 앞뒤 왔다 갔다 그리고 안 맞고 이렇게 쓰지만은 강의는 또 뭐다?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둘 다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이제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이 건축물이라고 법조문에 딱 돼 있는데 이 건축물 가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기존의 건축물 가게 되면은 알지?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축물을 갖고 있는 거다 안 갖고 있는 거다? 아파트 분양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현재는 건축물이 없어요. 없는데 이 분양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다? 결국에는 건축물을 가지게 되나 안 가지게 되나?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이 재산권, 이 재산권도 이 건축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고민거리가 생겨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고민거리가 나오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렸어. 알겠어요? 그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무슨 건축물도 포함해서 해석해라. 장래 건축물도 포함해서 해석해라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래 건축물도 뭐 이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하는 이 입장을 따르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이 재산권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더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읽어봅니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뭐에 해당되며 건물에 해당되며 났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끝났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봐요.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법조문에는 세 글자 건축물만 달랑 써놨는데, 그렇지? 이 건축물을 해석할 때 이 건축물만 해당되는 걸로 보지 말고 뭐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라 하는 이런 법원의 관점, 판례의 관점, 이걸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도 연달아 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체결되지는 않아야했다고 하더라도 해놨어.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지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해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줄 거예요.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데 몇 동 몇 호를 분양받는지는 아직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라는 거라. 그렇지?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해놨어요.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그것도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동호수는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그런데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축까지 완료됐어요. 그러면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입니까? 기존의 건축물입니까? 기존의 건축물 아이가 건축물까지 완공이 됐는데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 알겠지? 그리고 내가 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것 자체는 보장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근데 몇 동 몇 호인지만 뭐 아직 안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상태라면은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뭐를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자, 봐봐요. 동호수가 정해져 있든 안 정해져 있든 간에 이미 건축물이 완공됐다 안 됐다?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면 명확하고 그런데 몇 동 몇 호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보장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 보장받은 그 권리, 알겠어요? 그 권리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권리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무슨 있죠? 이거는 결국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봐봐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는 동호수가 정해진 아파트 분양권이라 그랬고 그 대신에 아직 완공은 됐나 안 됐나? 안 됐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 그럼 지금 봤던 판례는 동호수는 안 정해졌지만은, 그렇지?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고, 건축물까지 뭐가 되어 있다? 완공까지 되어 있다. 이거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도 아니고 기존의 건축물이다. 알겠습니까? 중개대상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두 판례를 보면 결국 여러분 왜 동호수가 특정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논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결국 분양받는 것 자체가 보장이 된 상태의 뭐 기존의 건축물이든 분양받는 것 자체가 뭐다 보장이 돼 있는 장래 건축 예정인 건축물이든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확실히 그 몇 동 몇 호인지 뭐 그거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데 그 뭐 건물의 일부를 받는 것,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면은 뭐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보라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관련 판례 장글씨는 방금 읽었던 판례 있죠? 건축까지 완료된 그 판례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같은 판례라 2013년도 1월 24일 판례로서 더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37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나 하는 부분 세 줄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이 입주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느냐? 이걸 말하면 돼. 이걸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있죠? 조합원 지위.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조합원의 지위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완공된 그 아파트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없나? 있잖아. 알겠습니까? 있는데, 아직까지 몇 동 몇 호가 공급될지 정해진 바도 없고, 그러죠. 또 내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은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청산금 받고. 그렇죠? 알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찌됐든 현재 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해가지고 동호수 추천 글자 거치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내가 그 해당 동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건데. 아직까지 내 상태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입주권이라고도 한다. 이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해버리면은, 알겠어요.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서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못 없다?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이제 방갈로 2번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해놨는데, 한번 읽어봐요. 범위에 속하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건축물 이외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따라서 가건물이나 가식 중인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죠. 알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알겠어요?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D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다 판례가 한 10대줄까지 되는데, 알겠어요? 두 번째 줄에 봐봐요. 이 사건의 무슨 구조물은 세차장 구조물 돼 있지? 세차장 구조물 동그라미 딱 치놓고 24시 셀프 세차장 구조물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다섯 번째 줄 끝에 또 줄 꺼놨잖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했지 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그거 줄 거야 되죠. 자,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24시 셀프 세차장은 눈으로 보면 토지에 정착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잖아? 돼 있는데 건축물처럼 정착돼 있어요. 건축물처럼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건축물처럼 정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 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처럼 정착된 정착물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한번 높아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세차장 구조물의 거래를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그 거래를 알선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그 알선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중개대상물인 토지정착물이 아니니까 이런 해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중개를 뭐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이 세차장 구조물의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보수에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얼마 받으면 되느냐? 이리 물으면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따르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사건 세차장 구조물에 알선해주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규정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다면은 그게 따르지만 없을 것 같아. 그럼 당사자 간에 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일단 없을 것 같다 하는 건 우리의 추측이지. 그렇죠? 관련법이 있을지 없을지는 추측이잖아. 그러면 실무에 가서는 중개법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때는 무조건 합의된 보수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해본 다음에 없잖아? 없으면 뭐다? 자유롭게 합의해서 받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뭐다? 이 법상 중개인가 아니다 해가지고 무조건 합의해가 마음대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법률 검토 작업부터 벌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 뒤에 읽어봅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춘다든지 하여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와는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결론을 제가 적어놓은 거야. 자, 봐봐요. 요 토지 정착물로서, 알았어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았어요.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게 좋다, 갖춰야 된다, 안 갖춘다?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건물도 별도의 공시 방법 갖췄나, 안 갖췄나? 갖췄잖아. 건물 등기 따로 하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차장 구조물은 여기에 안 속하는 것으로 사례를 공부했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있을까 없을까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고민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춰가지고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뭐다?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거래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 말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 출제위원도 생각을 해봤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요 들어가는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면 문제 낼 거다, 안 낼 거다? 내겠지. 알았어. 요 들어가는 게 어떤 것들인지 떠오르면 문제 낼 거다. 그런데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를 싹 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고민을 덜 했는지 아니면 별로 없는 건지 이거밖에 물은 적이 없어. 이거밖에.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으로서 이거밖에 물은 적이 없어. 명인방법을 갖춘 뭐 수목의 집당 하면서. 알겠어요? 이것만 시험에 한 서너 차례 물은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수목의 집단인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 맞죠? 돼 있는데 명인방법을 갖췄대. 맞췄으니까 건축물처럼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 그럼 이런 명인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 소유권과는 분리한 독립된 정착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디에 들어가는? 토지 정착물에 속하는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시험 문제 물으면. 근데 이거는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만 썼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의 객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이 중개대상물이 될 때도 매매 거래만, 교환 거래만 뭐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다. 저당권 설정 거래는 중개한다, 뭐한다? 뭐하지?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공시방법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게야. 그것만 시험 문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내용을 보충학습에 적어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이것만 시험 문제 물었단 말이지, 이때까지는. 그런데 농작물 한번 봐봐. 농작물. 미분리의 농작물. 알았어요? 분리된 게 아니고 농지라는 토지에 뭐다 자라고 있는 농작물. 농작물도 정착물 맞다, 안 맞다? 맞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다가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한다는다? 공시방법을 안 갖춰도, 이거는. 안 갖춰도 우리 민법에서 판례에 따르면은, 알겠어요? 공시방법을 안 갖춰도 누구 소유권을 인정한다? 경작자 소유권을 인정하거든. 토지 소유자가 이 농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작자의 소유권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A고, 경작자는 B라. 그러면 이 농작물은, 알겠어요? 병인방법이든 뭐, 공시방법을 안 갖췄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누구의 소유물이다?
비의 소유물이다 이 말이지. 경작자인 비의. 그러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정착물 맞다. 민법 논리라면 그런 거야. 민법 논리라면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시험 문제 물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자, 없답니다. 없는데 읽어봅니다. 명인반구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뭐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나 현실의 거래 관행이나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독립된 중개대상물로 보기는 뭐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2000년쯤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는 명인방과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행정심판에서. 다만 소유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는 못한다.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 명의 맞춘 미분리의 과실과 농작물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만 있을 뿐 아직 뭐가 없으므로 출제된 바가 없으므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만약에 원래 시험에 이 미분리의 농작물,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갖고 시험 지문에 냈다 치자. 낼 때 출제위원은 되는 거다라고 내겠어요? 안 되는 거라고 내겠어요? 안 되는 거라고 내겠지. 과거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라서. 안 되는 걸로 냈는데 가면 수험생이 이 신청 하겠나 안 하겠나? 하겠지. 뭐를 근거로? 명인반호천 수목의 집단은 옛날에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은 맹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했다가 행정심판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럼 미분리의 농작물도 이 행정심판을 근거로 이 신청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그 낸다 못 낸다? 못 낸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그 지금 행정심판이 나와 있는 게 이 명인반호천 수목의 집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거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 명인반호천 수목의 집단도 14회 시험 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에 따라 내다가 이 신청 당해가 행정심판까지 가가 뒤집어 짚은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 뭐라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국토교통부 근교부 국토교통부 뭐만 나와 있는 거다? 유권 해석만 나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뭐와 뭐는 이 농작물과 미분리의 과실은 유권 해석만 나와 있잖아. 근데 유권 해석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명인방불 갖춘 수목의 집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요거는 유권 해석도 있고 행정심판도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유권 해석에는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이것처럼 행정심판에서는 거기 뒤집어져가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유권 해석이 우세이다. 행정심판이 우세이다. 행정심판이 우세이다. 그러면 이제 명인반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근데 만약에 미분리의 과실이나 농작물이 시험 지문에 나온다면은 현재까지 나온 자료는 유권 해석 자료대로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걸로 낼 거 아닙니까? 내게 되면은 누군가 이 신청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뭐를 근거로? 이 행정심판을 근거로. 그러면 조심스러워가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미분리의 과실과 농작물은 행정심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명인방과춘 수목의 집단만 행정심판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명인방과춘 수목의 집단이나 농작물이나 미분리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치적으로 동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농작물도 이 행정심판을 근거로 보면은 충분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수험생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신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출제위원으로서는 낼 거다 못 낼 거다? 못 낼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됐고,
양갈로 3번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게 바로 세 가지 아닙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41페이지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임목은 어느 법의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있잖아? 그 법의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다 임목법의 내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낮은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안 낸 적은 아니라, 안 낸 건 아니라 낸 적은 있어요. 알겠지? 빈도가 낮다라는 거지. 이런 걸 툭 내면은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까 안 틀릴까? 많이 틀리는 거다. 특히 60점만 넘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수험생들은 이 부분 열심히 본다 안 본다? 안 보거든.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출제 범위를 넘어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놔야 돼. 임목이 뭔지는 알아놔야 될까, 이거.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면 분명하니까 그게 어떤 물건인지는 알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법적 취급을 받는지 기본적인 법적 취급의 내용만큼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고득점을 하기 힘들어요. 항상 강의하는 선생들이 출제 빈도가 낮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가면 아예 고마,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수험생들은 뭐다? 고득점을 하기 힘들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60점 넘기는 건 지장 없어. 안 봐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 과목을 80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탁 전략을 수립해 놓은 사람은 이런 것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임목이란 지난번 강의 때는 등기와 수목이라고 강의하셨는데 수목의 집단. 등기한 수목의 집단. 등기에 임목을 등기해놨는 뭐 그런 대장이나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자, 공부합니다. 알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방갈로 1번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뭐로서 수목이 아니라 수목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치고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한 것을 말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임목이라 한다. 그러면 명인방 맞춘 수목의 집단은 임목이다, 임목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면 똑같다 하더라도 법적 취급이 다른 물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등기 안 했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자가, 알겠어요. 네 번째 줄에 봐봐요. 줄 거 봅니다.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 내지 변경 등록하여 하고 등록된 것에 한해서 무슨 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라. 자, 여기서 임목 등록 원부 하는 말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임목 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토지는 지적도 만들고 난 다음에 토지 대장이라는 걸 만들죠. 토지 등록 원부 안 가잖아. 토지 대장 가죠. 그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등기부를 만들잖아. 그렇죠? 그러면 임목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니까 임목 등기부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임목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대장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장을 우리는 임목 대장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임목 등록 원부라고 부른다라는 거라. 이 임목 등록 원부가 바로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 역할을 하는 장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임목도 대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명칭이 뭐다는 것뿐 임목 등록 원부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임목 등록 원부에 보면은 수종이 어떤 수종이고 수량이 몇 그루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소재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름이 뭐다? 임목 등록 원부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임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필 토지의 일부분 이런 말을 써놨죠? 그러면은 한 필지 토지 가는 건 한 필지 토지 전부라는 뜻이고 또는 다음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요.
반드시 한 필지 토지의 전부에 성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만이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부에 성립해도 되고 뭐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라도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수종 동그라미 딱 치릅니다. 나무의 종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수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수량은 제한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수량 있죠. 왜? 아까 집단 않겠나? 집단이면 한 그루는 임목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임목 등기 기록에는 임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와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두며 있나서. 자, 이거는 시험 지문이 나올 게 아니죠. 임목도 등기부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등기부도 기본적으로 뭐다? 임목 등기부도 표제부, 갑구, 을구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왜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이렇게 써놨느냐? 임목이라는 이 물건은 소유권과 무슨권의 대상만 된다. 저당권의 대상만 되기 때문에 을구라는 기껏해야 무슨 권리가 등기될 수밖에 없다. 저당권만 등기될 수밖에 없거든. 저당권의 대상만 되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게 임목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봐봐요.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는 임목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 소리야. 토지의 등기 기록 중 어디에다가 표제부에 동그라미 딱 쳐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나서 요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뭔 소리냐면은 토지가 요리 있고 알겠어요? 요렇게 임목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임목이라. 임목이다 하는 말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 말이야. 토지도 등기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토지 등기부가 있겠나 없겠나? 있겠죠. 임목 등기부도 있겠나 없겠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은 같은 물건, 별개의 물건. 별개의 물건이다. 별도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토지 등기부도 표제부가 있고 뭐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 을구가 있을 거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면은 표제부 무슨 등기부의 표제부? 임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면은 요 지상에는 뭐가 등기되어 있다. 임목이 등기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요다 표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표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띠바띠마는 이 땅 위에는 뭐가 있다? 임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를 보니까? 표제부를 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개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다? 개업공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거든. 알겠어요? 왜 꼭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임목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같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목의 소유자는 B이고 토지 소유자는 A라. 알겠지? 그런데 등기부에 표제부에 보니까 임목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면은 이 토지를 갖다가 갑한테 매도를 한다 쳐봐요. 그렇지? 그러면 이 갑이 이 토지를 매수하면은 자기가 매수한 토지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B가 소유하는 임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무슨 권 때문에? 지상권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은 지상에 임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중개하는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출제거리가 된다 이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뒤에 문장은 뭐 그냥 읽어가면 돼.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할 때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임목 등기하는 경우는 임목 번호도 뭐 함께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은 뭐로 간주되며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했기 때문에 의제 부동산이다라는 소리잖아. 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뭐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알겠어요? 그러면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잖아. 알겠어요? 이 경우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또 줄 거야 되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치며 무슨 권이 미친다?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무슨 권이 미친다? 문장이 안 됩니까? 저당권의 목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목을 목조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해놨잖아. 그럼 무슨 권이 미친다? 저당권이 미친다 이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해놨어요. 알겠어요? 왜 저당권이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어찌됐든 임목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잖아. 나무잖아 어찌됐든 간에. 알겠어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당권 중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경매 신청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해야만이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무슨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경매 신청해야 되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 신청해야 되나? 원래 민법에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분리돼 붙잖아 이 나무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러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면 뭐하노? 알겠어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 가치가 있을 때 빨리 매각 처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나 안 했나?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경매를 해가지고 매각대금이 들어와도 채권을 회수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매각대금은 뭐해라? 공탁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되고 그래서 저당권 보호 차원에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다만 경매 신청 결과 매각대금이 들어가더라도 채권을 회수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매각대금은 뭐 하도록 해야 된다? 공탁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 경매 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렇죠? 네모 박스도 필요 없습니다. 보충학습입니다. 맹임목에 관한 법률에 소개되어 있는 조문들인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은 아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적어놓은 게. 그 다음 네 박스 밑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왜 그러냐? 별개 독립된 물건이니까 그런 거죠.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자와 임차인은 누구의 성낙 없이는 저당권자의 성낙 없이는 그 지상권이라는 권리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해지하려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무슨 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을. 누구는 누구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소유자인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바로 무슨 지상권이다? 법정 지상권이다 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법정 지상권. 이 경우 지료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라고 임목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어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지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뭐 약정에 따른다라는 거죠. 약정에. 그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둘 내용들 다 알아요.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최근에 나온 적 없습니다. 없는데 떡 나와버리면 이제 뭐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도 한두 번쯤은 점검해 놓으면 되는 거지. 자, 5, 6월 달에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뭐 매회 나오는 소리 같으면 뭐다 자주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진짜 어쩌다가 티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 6월 달까지 또 반복 안 합니다. 또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임목에 관해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조금 점검하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방갈로 2번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합니다. 옛날에는 법이 하나가 아니었고 두 개였어요. 공장저당법 하는 법이 있었고 광업재단 저당법 하는 법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 두 법을 합쳐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왜 합쳤느냐?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법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았다 안 똑같았다? 똑같았다. 그래서 합쳐버렸어요. 합쳐버리는 바람에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공장재단에 관한 걸 규정을 쭉 만들어 놓고 법의 말미에 가서 뭐다? 광업재단에 관해서는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합쳤다라는 건 같았기 때문에 합쳤다라는 건데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뒤에 재단 아이가 그 법적 취급이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장재단을 묻느냐 광업재단을 묻느냐 어느 한쪽을 물어보면 되지 둘 다 물을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뭘 뜻하느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거 해놨잖아? 그러면 이 재단도 무슨 권과 무슨 권의 대상만 된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은 임대차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재단은 뭐 할 수도 있다? 임대차 할 수도 있다. 알겠어요? 임대차 할 수도 있다. 임대차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임대차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당권자의 뭐하에 또 임대차 할 수 있다? 동의하에. 알겠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원칙적으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겠지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무슨 목적도 될 수 있다. 임차권의 목적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임차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은 임대차 거래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재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알아야 되는데, 요걸 갑니다. 일곱 번째 줄로 갑니다. 여섯 번째 줄이구나. 그러나 하는 문장 있죠. 거기서부터, 그 밑에 줄부터. 일곱 번째 줄.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며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또한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에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7, 8을 봅니다. 그래놓고 뒷부분 읽어보면 끝나요.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전부 다 재단이라 그러잖아요. 재단. 재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재물의 뭐다?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 어떤 집합체냐라는 거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권리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각종 설비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가지고 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을 다 뭐다?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을. 그렇지. 이걸 갖다가 이제 무슨 목록이라 그러냐? 재단 목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재단 목록에 포함된 이 여러 물건 권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몇 개의 물건으로, 한 개의 물건으로 뭐 해버린다? 보존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설정이 되는 거다? 재단이 설정되는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등기함으로써 뭐가 설정된다? 재단이 설정된다. 몇 개의 물건으로 등기한다? 한 개의 물건으로. 어디에 포함된 물건들을, 목록에 포함된 이런 물건들을 전부 다 몇 개의 물건으로? 한 개의 물건으로. 이게 재단이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재단.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한 개 물건으로 등기를 해가 재단을 만드느냐?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깨달으면은 이 재단은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된다 하는 걸 알게 돼 있어. 방금 읽은 것도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결국은 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나 권리가 결국엔 경제적 고유한 가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라. 담보 가치가 없더라라는 거라.
그런데 이걸 다 목록을 만들어가 한 개 물건으로 취급해가 등기까지 해버리면은 이제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전체를 거래 단위로 보면은 교환 가치가 인정돼가 담보 가치가 인정돼. 그럼 결국 저당권 설정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쉬워진다라는 게. 결국 재단을 설정하는 목적은 무슨권 설정하기 위한 거다? 저당권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리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단은 무슨 권과 무슨 권의 목적이 되는 거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재단을 설정했으면은 그 등기한 날로부터 재단이 설정된 날로부터 빠른 시간이 몇 개월 내에 10개월 내에 무슨 등기를 해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라. 대출 받아 모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또 소멸됐잖아. 소멸됐다 하는 거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잖아. 갚고 나면 또 몇 개월 내에 10개월 내에 또 빚내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무슨 등기를 해라. 저당권 등기를 해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거기서 세 줄 더 내려가면은, 그러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결국, 재단 목록을 작성할 때, 잘 봐요. 재단 목록을 작성할 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물건이나 권리 중에 다른 사람의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재단 목록에 포함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그 소리라.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몇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그래서 그건 의제 부동산이다 이 소리고 밑에 줄에 줄 거예요. 다만 저당권자가 뭐 한 경우에는 동의한 경우는 무슨 목적도 된다? 임대차의 목적도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됐고. 그런데 따라서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이런 거는 이 소리잖아. 이 구성물은 별개 독립된 물건이에요. 구성물이에요. 구성물이죠. 따라서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구성물만은 따로이 처분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왜?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구성물이라도. 그 구성물도 임대차 할 때는 결국 저당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단의 일구성물 아이가. 따라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됐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봐봐요. 재단 등기부 하는 게 또 있는데, 등기함으로써 재단이 설정되니까 한 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며 해놨죠? 물적 편성주의 가잖아, 공시법에서. 그렇죠? 그런데 등기 기록에는 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와 표제부와 그 다음에 갑구,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얼구를 두게 돼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 재단 등기부에도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건데 그 다음 두 줄이 중요해. 등기관은 거기서부터 두 줄 줄 거면 됩니다.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해당 구 동그라미 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토지가 재단의 구성물이죠? 맞죠? 맞죠? 근데 이 토지도 등기부가 있겠나 없겠나? 있겠죠. 이 등기부도 갑구,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겠죠? 그렇지. 근데 이 토지는 재단의 구성물인 토지잖아. 재단의 구성물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토지의 소유권이 재단의 목록에 편입됐어.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이 재단의 목록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 갑구란에 기재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토지 등기부를 딱 띄봤지만은 갑구란을 봤지만은 어디 재단에 속해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 이 토지는 팔아먹는다 못 팔아먹는다? 못 팔아먹는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토지의 소유권을 꼭 확보할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토지 임대차 해가지고 공장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땅인데 토지의 임차권을 설정해가 그 임차권을 어디에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게거든. 재단 목록에 포함시키거든. 그러면 임차권이 만약에 재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이 토지 등기부의 갑구가 아니고
얼굴을 보면은 이 토지의 임차권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재단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기록이 나오는 거다. 그 소유권이 재단에 포함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재단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갑구에 기재될 수도 있고, 얼구에 기재될 수 있으니까 무슨 구라고 돼 있노? 해당구라고 돼 있잖아. 해당구 하는 게 갑구일 수도 있고, 얼구일 수도 있는 기다. 해당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상당구라고도 합니다. 상당구.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상당구에, 해당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뭐하게 돼 있다? 기록하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걸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그거는 따로 거래한다 뭐한다? 뭐 하잖아. 구성물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줄에 보면은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말은 이미 아까 이야기했죠. 법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그렇게 입법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3번에 중개대상물인 경우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잖아.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때까지 기출된 사례를 모아놓은 거거든. 모아놓은 건데, 자, 아까 이쪽에서 많이 사례 이야기했잖아. 자,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 다 외워봤자 여기서 안 나왔으면 헛일이. 그러세요. 그러면 요 사례들을 참고 삼아서 외울 필요가 없고 참고 삼아서 뒷페이지 제목을 한번 봐봐요. 4번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시험 문제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가려봐라 하는 문제가 매회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 되기 위한 요건을 깨달아가지고 그걸 대입시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돼. 앞에 사례들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일단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세 가지 중에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 속해야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하는 건 아예 뭐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한다? 안 들어간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이런 건 아예 안 속하잖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한다? 안 들어간다. 그럼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거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 실행하는 행위가 가능해야 된다, 불가능해야 된다. 가능해야 중개가 가능하잖아. 맞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소유, 공유 소유일 때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아. 사적 소유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그 밖의 권리의 득 실행에 관한 행위가 가능한 사적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라면 중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법칙 하는 것도 토지 맞잖아? 일단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죠? 그런데 이 법칙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하잖아? 그럼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국유재산인 토지 가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유재산인 토지 가면 안 들어가.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공유재산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그 출자 이거 좀 버거울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그냥 듣고만 지나갑니다. 이거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우리가 공유재산 있죠. 국유재산 말고 공유재산도 보면은 일반 재산, 행정재산이 구분하거든. 그런데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됩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은 그래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안 들어가. 그런데 일반 재산인 공유재산도 원칙적으로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매처분했는데 유찰이다, 유찰 아니다? 유찰이 되는 거야. 무슨 문제죠? 유찰이 되면은 그 공매 대상이 된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각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유찰이 된 그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은 누구한테 매각 의뢰할 수 있다.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각 의뢰할 수 있어.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각 의뢰를 받은 공유 물건이라면, 알겠어요? 공유재산인 물건이라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각 의뢰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공유
재산 및 공유 물품 관리법인가 그 법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법조문에 나오는데 그 법조문에 나오는 그 규정을 우리 출제위원이 검토를 했다라면은 오류 없이 낼 건데 검토를 못 했다고 한다면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공유 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버리잖아. 오로. 그러면 이제 그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법을 검토하지 않고 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의신청 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제위원분들이 이의신청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관련 법률들을 다 법령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뭐다? 이의신청 당하는 경우가 골치 아파요. 그때는 받아줄 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받아줄 수.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걸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제에서 고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는 단어를 제시해 보는 경우가 많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OX 판단할 때 무슨 법의 내용만 놓고 판단해라. 공인중개사법의 내용만 판단했고 내라 하지만 이게 이제 공유재산을 갖다 시험 지문에 거론해버리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라고 제시해줘도 이거는 이의신청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인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그런 규정이 공유재산의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들어두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법지 같은 거는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니까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사례도 옛날 7회 때인가 8회 때쯤인가 나온 적인데 그때는 다 틀려버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과정 때 설명했는지 몰라도 공유수면이라는 바다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국가재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매립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매립공사를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세금으로. 알겠어요? 근데 국가가 가난해가 매립공사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매립공사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법제도에 따르면 일반 사인 가는 건 주로 보면 건설회사겠죠. 알겠어요? 건설회사가 관에다가 매립면허 신청을 내가지고 매립면허를 받을 수가 있어. 알겠어요? 매립면허 받아가지고 매립공사를 자기 비용 들이가 다 완공합니다. 완공하고 나면은 그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준공검사를 딱 받은 그 매립지는 누구 걸로 바뀌어버린다? 소유권이? 사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요. 옛날에 기출된 그 지문이 바로 그거라.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처음 나왔죠. 그 뒤로 또 낸 적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때 출제범위 오바지 사실은. 그러니까 딱 한 번 내고 그 이상 못 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누가 이런 걸 냈노?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 근데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공유수면 매립지는 국가 소유다, 사적 소유다. 사적 소유로서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이렇게 그때 출제한 거예요. 출제 범위 오바든 왜든 간에.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 그런데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본급도 지금 공부하잖아? 한번 보지 봐요. 그럼 사인이 그 매립공사 다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잖아? 그럼 그 공유수면 매립지는 없던 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잖아. 생긴 거잖아. 그럼 우해야 돼요. 나라가 뭐 해줘야 돼요? 뭐 보상이 없는 땅이 새로 생겼는데, 그거는 우리가 등기는 여러분들 공시법 공부하면 당사자 신청주의잖아요. 직권주의가 아니잖아. 그럼 건설회사에서 이제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하면 되는 기고, 나라에서 뭐 해주는 기고, 이 말이야. 땅이 없던 땅이 생겼다 하잖아. 공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공부했는 거 생각해봐요. 없는 땅이 생겼잖아. 없는 땅이 생겼으면은, 용도를 정해줘야 되나, 안 정해줘야 되나? 용도를 정해줘야 되잖아, 용도를.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에 국토계획법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건 의제 규정이고 하여튼 간에 뭐 용도를 정해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용도대로 뭐다? 매각이 이루어지고 이용이 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떼돈 벌지는 못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떼돈 번다 하는 이유가 뭐? 용도 지역은 뭐가 가능하므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용도 지역으로 변경을 해가 팔아먹으면 돈 번다, 안 번다? 버는 거지. 근데 그 용도 지역의 변경도 사인이 하는 거다? 행정기관이 하는 거다? 행정기관이 하는 거지. 알겠어요? 용도 지역 변경 신청해 주이소 한다고 해가 함부로 변경해 주나? 안 해주잖아. 그 함부로 변경 안 해주지만은, 알겠어요? 안 되는 게 있노? 대한민국에. 알겠습니까? 그런 거잖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봐봐요. 삼성 야구장, 지금은 카메라 돌아가니까 이 이야기하면 안 되네. 알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 쭉 한번 읽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차원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권이 물건인지 여부는 결국 중개의 개념과 이때까지 공부했는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법정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이면서, 맞죠? 아까 5가지 물건 중에 한 가지에 속하면서 사적 또는 소유 또는 권리로서 사인 간에 뭐가 가능하여 거래가 가능하여 중개인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다. 또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렇지? 미등기의 토지도 사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상의 등재에 관계없이 사적 거래가 가능하면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봐야 된다, 말한다? 봐야 된다. 다만 임목이나 재단, 공장재단은 등기함으로써 범위에 포함된다 하는 말은 이 임목이나 재단은 등기해야 임목이 되고 등기해야 재단이라는 물건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토지는 등기 안 해도 토지잖아. 건물도 등기 안 해도 건물이잖아. 그러나 임목이나 재단이라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임목이 되고 재단이 되니까 그런 물건들은 등기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알겠습니까? 요런 기다. 자, 쭉 오늘은 뭐다?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뭐 글이 복잡해 있어도 어려운 글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읽어가면서 뭐다? 공부하시면 돼. 알겠어요? 자, 쉬었다가 또 43페이지부터 정리를 합시다.